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교과서는 50페이지 바로 불교를 확산시킨 쿠시안 왕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형태의 불교가 하나 있게 되죠. 바로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니까요. 이 점을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서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는 점차 힘이 약화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마우리아 왕조는 아수카 왕이 죽은 다음에 급격하게 막 쇠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개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한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혼란이 오다가 기원전 2세기쯤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은 전부 다 완전히 분열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혹시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선생님 수업을 했을 때 바로 중국의 한나라가 흉노족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 한나라의 한무제가 장관을 파견해가지고서 흉노족을 치기 위해서 같이 손잡으려고 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딘지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대월지라고 한 나라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 대월지라고 한 나라가 이 남쪽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남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갔었던 곳이 더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 좋았었던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 대월지국은 점차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당시에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곳에다가 새롭게 쿠시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성장했었던 이때 당시에 쿠시안 왕조, 이 쿠시안 왕조는 점차 힘을 키워 나가게 되면서 나중에 가서 이 인도의 서북부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완벽한 부분을 전부 다 통일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도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인도에 소속된 그런 국가로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왕이 바로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카니슈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분이 이때 당시에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를 되게 키우면서도 또 한 가지 새로운 형태의 불교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자, 먼저 이분은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영향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다라 지역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뭐 이 정도의 위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에 위치했던 곳이니까 보세요.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은 서아시아 지역인데 서아시아 지역하고 중국이 통과하는 가운데 지역을 바로 이 쿠시안 왕조가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비단길은 이쪽을 지나가게 마련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비단길이 통과하는 그 길을 이 쿠시안 왕조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까지 서아시아와 로마에서부터 이제 중국에 연결하는 그 부분까지를 전부 다 이때 당시에 이 쿠시안 왕조가 장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장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카니슈카 왕은 불교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열심히 불교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불교를 되게 이제 흥하게 하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쯤에 기존에 이 마우리아 왕조 시대 때 발달했었던 그 불교가 있었죠. 이게 바로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게 있었었죠. 소승불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상좌부 불교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새롭게 이 상좌부 불교를 개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불교가 있었거든요. 바로 대승불교가 있었었는데 이때에 이 카니슈카 왕은
기존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많이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불경들을 전부 다 더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서 새롭게 불경책들을 만들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이 대승불교를 성립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가운데에 동양 지역과 서양 지역의 가운데에 바로 이 쿠시안 왕조가 있다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동양 지역 방면으로 당시에 많은 그 불교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파견하게 돼요. 승려를 파견하게 되었으니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옆에 지역에 있었다 볼 수 있었던 티베트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국 지역으로 이렇게 불교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등장했었던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기존에 이 불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브라만교에 저항을 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종교입니다. 그리고 카스트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크샤트리아 계층과 그 다음에 바시아 계층이 전부 다 좋아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를 숭상했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마우리아 왕조에게 채택이 되게 되면서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이 불교는 어쨌든 간에 깨달음을 얻는 것, 즉 해탈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개인의 해탈이었던 것이지 사실 다른 사람들의 해탈까지를 의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사실상 신을 모신 건 아니었거든요. 즉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바로 불교였던 것이지 이때 당시에 신을 모시는 게 목적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부처님도 그렇게 생고생을 해가지고서 깨달음을 얻었던 건데 일반 백성들이 일반 그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고생을 다 하겠습니까? 처자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자기가 언제 그 뭐 수양을 쌓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초창기의 부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불교를 지향하는 그런 형태의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 불교의 부처님은 몇 명일까요? 불교의 부처님은 한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부처님인 이유는 그분들이 전부 다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수행을 쌓아가지고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면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고 보통 이 대승불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되기 직전의 존재를 일컬어서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당시 이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수행만 하면은 수행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보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전부 다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 불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생들을 전부 다 깨달음을 얻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극락세계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해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처를 굉장히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상자부 불교의 경우에는 상자부 불교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면서 자신들끼리의 종교적인 논쟁 같은 것은 되게 많이 발달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논쟁을 열심히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바로 굉장히 많은 논리를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학자들끼리는 이런 논의가 가능하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대승불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실상 이때 당시에 논쟁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교로서 발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신으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을 사실상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뭐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따라서 이 자비로운 마음에 따라서 그분을 이 부처님이 구제해 준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백성들의 경우에는 내가 비록 출가, 즉 스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극락세계, 이른바 천국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 자체가 되게 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가 되게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화되었었던 그런 불교는 이후 쿠시안 왕조가 이제 동쪽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비단길이 여기서 지나가다 보니까 당시에 이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서 중국과 같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단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 전파가 됐으며 이 동아시아로 전파했던 그런 이 불교는 첫 번째 이쪽이 이제 중국이죠. 중국과 그 다음에 이 북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로 지금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뭐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까지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로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간다르 미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간다르 미술은 되게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불교는 초창기에 불교에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처님의 발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생각되어지는 보리수나무 혹은 윤회를 의미하는 수레바퀴 이런 것이 바로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미 이전서부터 그렇기도 했었지만 이때 당시 이 지역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한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 분열되었던 여러 개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흥했다가 망했다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인들이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형상화하는 것을, 즉 인간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 부처님을 새롭게 믿게 되었었던 그리스인들도 있겠죠. 근데 자기네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인들은 바로 신들을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부처님도 바로 인간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상상 속에서 부처님을 만들어야 했었지만은 그렇지만 주변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바로 그리스인이었던 거죠. 그리스인들이 불교를 수용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상해서 만든 그 부처님의 모습이 그리스인이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식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리스인의 모양을 본다는 그런 형태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바로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다라 불상 보이죠? 바로 그런 형태로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그리스의 신상입니다. 신의 모습이에요. 옷 모양도 이제 무슨 헝겊대기 같은 거 이제 걸쳐 얹은 것 같은 그런 식의 옷을 입고 있죠. 근데 바로 간다라의 불상도 마찬가지의 옷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 대승불교가 이때 당시에 동방으로 비단길을 따라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간다라 지역에서 되게 많이 유행했었던 불상을 만드는 방식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됐어요.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부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간다라 지역의 불상의 모습을 자기네들식으로 이것을 또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은 석굴암의 본존 불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윙간 불상 같은 거 있죠. 보통 그리스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묶고서 그 다음에 머리가 곱슬곱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그런 머리 모양을 검정색으로 해놓게 되는데 거기다가 뭔가 뾰족뾰족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입은 옷의 모양도 바로 그리스 사람들의 옷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얼굴의 모양도 이때 당시에 이 인도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 사람의 형태를 띠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형태로 이때 당시에 불상을 만드는 양식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잘 알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지역을 정복을 하고 나서 바로 만들었던 그 세계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그 세계를 그리스의 문화가 바로 동아시아 지역까지 전파되어서 만들었던 새로운 그런 형태의 세계를 것을 우리는 헬레니즘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가 간다라 지역에도 같이 포함이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불교 문화까지 같이 융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불상을 제작한 것이니 그게 바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불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대승불교와 같이 중국과 그 다음에 한국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봅시다. 자, 프린트 2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자, 쿠시안 왕조의 성립에서는 자, 쿠시안족이 밑줄. 자, 오른쪽 끝에 인도 서북 지역 통일. 뭐 굳이 1세기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다음에 쿠시안 왕조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성기에서는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카니슈카 왕. 바로 여기 카니슈카 왕 적어놨죠? 이 카니슈카 왕 때 간다라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까지 확장됩니다. 동그라미 1번 거기까지 밑줄 쳐주고, 동그라미 2번 서아시아 및 로마와 중국을 연결하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개무역 여입니다. 중개무역으로 성장. 동그라미 3번 불경 결집을 통해, 불경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었던 부처님의 말씀들을 좀 더 모아가지고서 불경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경 결집을 통해 빈칸에 적혔습니다. 대승불교. 결과적으로는 이 대승불교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바로 소승불교는 한 명만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대승불교는 바로 나머지 모든 중생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불경 결집을 통해 대승불교를 성립. 동그라미 4번 승려들을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그리고 빈칸에 적혔습니다. 중국으로 파견.
요때쯤에가 이제 중국에서는 한나라 말기 때쯤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나라 말기 때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자, 대승불교, 별표 하나 반. 자, 별표 하나 반. 대승불교. 자, 개인의 깨달음보다는 밑줄 치겠습니다. 동감 1번. 부처의 자비에 의한, 빈칸 읽겠습니다. 중생의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감 2번. 부처를 신격화합니다. 부처를 신격화해요. 실제 근데 신으로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신처럼 받들어 모시게 만들죠. 그리고 부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 불교의 대중화에 이르게 됩니다. 즉 간단하니까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이 불교를 간단하게 많이 믿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동그라미 1번 불교의 대중화. 동그라미 2번 자 비단길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빈칸을 적겠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의 대승불교가 전파가 됩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 역시 별표 한 개 반치입니다. 간다라 미술, 이 간다라 미술 자주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초기에는 동그라미 밑줄만 치겠습니다. 부처를 발자국, 수레바퀴, 보리수 나무 등으로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에 생겨났었던 헬레니즘 세계, 그리고 그 헬레니즘 세계에서 만들어졌었던 헬레니즘 문화와 그 다음에 불교 문화가 융합돼서 바로 그런 형태의 그리스인을 닮은 형태의 불상을 제작했다고 보여지겠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 문화가 융합하여 빈칸에 적겠습니다. 불상 제작. 다음 줄에 대승불교. 자, 대승불교 확산과 더불어서 활발하게 제작이 되었고 그 결과 바로 역시 또 적겠습니다. 대승불교와 함께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불상 제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역사 플러스 미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 탐구 잠깐 봅시다. 역사 탐구 먼저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 상저부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 동남아시아 전파되었고 대승불교는 쿠시아누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 등장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불교의 갈래에서는 왼쪽은 상저부 불교, 오른쪽은 대승불교입니다. 자, 발전 시기는 자, 상저부 불교는 무슨 왕조입니까? 바로 마우리아 왕조죠. 마우리아 왕조. 기억은 마우리아 왕조. 그럼 당연히 니은은 쿠시안 왕조입니다. 그렇죠? 주요 전파 지역은 바로 상저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 대승불교는 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로 전파된 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상저부 불교,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바로 대승불교잖아요. 소승불교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개인의 구제죠. 근데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중생, 모든 사람들의 구제를 목표로 한다는 거, 이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이것이 불교 내부에서도 이제 되게 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었대요.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 인도 안에서는 점차 이 불교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는 다음 시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